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보세요. 먼저 행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행정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한 작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목차 2에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2번 목차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있죠. 학설이 여러 개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볍게 보시면 그 결과 실현설 부분, 즉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를 결정, 그 의사 결정을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죠. 그 결정된 법률에 따른 그 의사 결정을 정부가 집행하는 작용, 그래서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그렇게 관념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목차 3번에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 의미와 형식적인 국가작용. 국가작용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작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국가작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예컨대 법을 만드는 작용, 형식적으로 입법부는 국회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고, 법을 집행하는 곳은 정부를 비롯한 행정부이고, 그리고 그 법 집행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그러한 기관을 사법부, 법원, 집행부, 이렇게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어떠한 기관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뭐냐 해서 기관을 중심으로 그 작용을 분리하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사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행정부라 하더라도 행정부가 주로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이지만, 행정부에서도 부수적으로 법을 만들죠. 입법, 법을 만든다. 즉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또 행정부에서도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가 침해됐다라고 할 때 그 권리 의무를 구제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 이 행정심판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법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즉 재판작용은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부도 재판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가 하는, 입법기관이 하는 것인데 행정부도 법을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작용, 이것을 실질적 의미의 국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분류하는 게 실질적, 그렇지 않고 형식, 어떠한 기관이 하느냐, 그 형식을 가지고 하는 게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있는 것 중에 특히 우리는 행정을 배우는 거니까 행정부, 정부가 하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칼럼을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 부분을 정부라고 적어주세요. 정부가 하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죠. 행정부가 하는 것. 근데 이 행정부라 하더라도 첫 번째 실질적 의미의 입법 작용이 있다. 즉 행정부도 법을 만든다. 그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실질적 의미의 행정 두 번째 칼럼에 있는 이게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나 인가, 특허, 운전면허, 공무원의 임용 이런 등등의 수많은 작용들 거의 90% 이상이 이제 행정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행정. 그런 다음에 실질적 의미에서 사법, 어떤 재판작용, 국민의 권리를 구제시켜주는 재판작용을 행정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 그건 행정심판이
중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라든가 징계, 이런 통고처분, 검사의 공소제기 이런 등등이 재판작용과 관련된 행정부가 하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해당한다. 그 다음 목차 3번에 행정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먼저 주체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보면 국가가 하는 행정이 국가행정, 쉽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을 자치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행정이 있어요. 어떠한 권한이 국가의 권한인데 국가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그렇다. 각각의 특색에 맞춰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라면 그러한 A라는 권한을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에다가 위임할 수도 있고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원래 A라는 사무는 국가 사무인데 국가가 다 처리하지 않고 밑에다가 니들이 해라 라고 떠넘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떠넘겨진 사무, 이것을 위임사무라고 합니다. 위임사무. 이 위임사무는 지금 봤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어요. 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를 말 그대로 단체 위임사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이 장은 단체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기관 위임사무. 그래서 위임사무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공공단체나 기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임에 의해서 대신 처리하는 사무이고 대표적으로 단체의 위임, 기관 위임이 있다. 그 다음에 개인한테도 위임할 수가 있어요. 개인. 우리 같은 사람, 개인. 그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사사로운 사람, 사인. 그래서 이 개인에게 공무를 위탁한다, 위임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죠. 어떤 국가 업무를 개인이 맡아서 하는 거, 공무수탁 사인. 사인 위임 사무가 있다. 자, 그 다음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두 번째 봅시다. 그 목차 3번에 있는 국가, 정부가 하는 행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예컨대 대표적인 게 세금, 과세 처분이죠. 너 돈 내놔라. 또는 병역 처분. 너 군대 가서 좀 복무 좀 해라.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침익적 행정이라고 해요.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근데 국가가 하는 행정 중에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이 있어요. 예컨대 재난지원금,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번져서 살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좀 주는 거죠. 이런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수익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같이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합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양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복효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 복효적 행정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효력이 어느 한 사람한테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나 다른 제3자에게는 불이익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상대방, 즉 국가가 행정청이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행정청이 장관이니까. 장관이 국민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이 국민 갑에게 처분을 내렸다고 해봐요. 세금을 세무서장이나 이런 사람이 국세청장이 세금을 때렸다 국민한테. 국민은 이게 권리가 제한되는 거죠. 어떤 의무를 부과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측면에서 침익적인 자신의 권리가 침익적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또 돈 내는 대신에 뭐 해주겠다. 예컨대 한강에서 영업하게 해주겠다. 또 재산을 좀 헌납하면 한강에서 영업할 수 있는 특허권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 갑에 대해서 침익적인 의미도 있지만 수익적인 의미도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복효적 행정행위,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니까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 첫 번째 유형은 그 처분의 상대방 자체의 이 두 가지 성격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갑에게는 이익이 되나 한편으로 제3자 을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즉 침이익이 되는, 갑에게만 너 한강에서 영업은 갑만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웃되는, 나머지는 못하게 되는 그러한 성격의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에게, 이게 상대방이에요.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제3자,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나머지 자, 법에서 제3자라는 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과 처분을 받는 갑이죠. 이게 당사자인데 당사자 이외의 나머지 자에게 어떤 다른 반대 측면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두 번째 유형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가로 3번을 다시 읽으시면 상대방에게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를 써주세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 제3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를 써주세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침익적인 효과, 상대방은 이익을 받지만 제3자는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성격의 두 번째 유형도 있다. 이걸 통틀어서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통틀어서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법에서 주로 문제 삼는 건 이 부분입니다. 처분을 갑에게 했는데 얘한테는 혜택을 주니까 갑은 이 처분을 다투지 않겠죠. 나는 오케이, 땡큐, 고맙다. 근데 얘는 고맙지만 을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갑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을이 이 처분을, 을한테 떨어진 처분이 아니지만 을이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다툴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의 복효적 행정행위입니다. 다음 목차 4번에 보면 수단에 따른 분류에서 권력적 행정, 명령, 강제, 복종시키는 거예요. 권력적 작용이 있고 비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은 그 줄에 동등한 관계라는 표현이 있죠.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를 구하는 그것이 비권력적 행정. 그러한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를 구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서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작용. 이것을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특수해요. 국고작용이라고 해서 국고라는 건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창고, 곳간. 국가가 돈을 쌓아놓은 곳간. 이 돈을 풀어가지고 공무원도 일을 하려면 볼펜이 필요하죠. 볼펜을 문방구 가서 사고 하는 이러한 작용. 이걸 국고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법작용이에요. 개인, 공법 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와 관련된. 따라서 이 국고작용은 협의의 국고행정과 행정사법 둘로 나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협의의 국고행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국가 재산,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재산, 여러분도 아파트나 뭐 토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시장에다가 팔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 달성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림이나 국유임야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그냥 파는 거. 이거 살 사람, 너 1억, 2억, 2억 너한테 팔을게. 이게 협의의 국고행정입니다. 국민에게 매각하는 거. 이건 순수한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거래나 똑같아요. 다만 당사자가 국가가 됐다라는 것 뿐이지 일반 개인이 시장에서 뭐 생선을 사고 파는 거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셋째 줄에 보시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죠. 민사소송, 즉 사법관계이다.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 두 번째는 행정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사법. 자, 이건 사법이라고 말을 붙였지만 국가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과 달라요. 동그라미 1번은 순수하게 개인들이 사고 파는 거나 똑같은데 동그라미 2번은
목적이 공익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회 전체와 관련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 원래 공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취하는 수단은 권력적 수단, 즉 공법적인 수단을 택하는 게 원칙인데 공법적 수단 말고 사법적 수단, 즉 개인 대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적인 수단,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이것을 행정사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법.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행정법상의 영역을 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민법으로 수행하는 것, 사법, 민법으로 수행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이는 공법과 사법이 병존한다. 병존. 이게 이제 이러한 영역이 많아지죠. 현대 행정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해서 사법의 영역으로 공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개념이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 나와요. 일단은 설명을 하고 갑시다. 자, 사법을 한자로 이 사법, 사법고시 할 때 사법, 이거는 말 그대로 사법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법, 이 재판, 이러한 사자는 재판과 관련된 사자예요. 사법.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사법이라고 쓰는 게 있는데 이건 한자로 개인들 사이의 법률 관계, 이게 사법.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공법이죠. 공법. 이거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이게 행정법이 대표적인 공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법은 민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 이렇게 쓸 때 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는 건 재판작용을 말하는 거고, 지금 설명한 대로 행정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민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을 그때그때 따라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로 우리가 많이 앞으로 쓰는 사법이라는 건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들의 사법관계. 자, 그 다음 목차 2번에 통치행위 이론에 대해서 배웁시다. 자,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억압적인, 위에서 찍어 누르는 우월한 지위에서 명령, 세금 내놔라 라고 명령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국가는 우월한 지위에 있죠.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국민은.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국가가 어떤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데, 이거 적법한 법에 따라서 집행해라 라는 얘기예요. 법치행정, 법치국가 원칙을 지켜서 공익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최소한도로만 택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A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국민은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만약에 이것이 내용이나 절차가 위법하다,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주절형내 지난 시간에 했죠. 이 행정작용, 국가의 행정작용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있어서 그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다. 그러면 국민은 이러한 처분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구제, 행정구제의 수단을 취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행정구제 수단은 사법부로 가는 거죠. 사법부,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소송을 하는 거죠. 소송. 다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퉈서 이거 따져보고 잘못됐으면 취소, 이거 날려버려서 취소나 무효로 날려버려서 다시 권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통치행위,
이건 조금 이제 다릅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국가가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결단이 필요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여서 재량이 굉장히 넓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 행정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사법심사를 말하는 건데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대통령이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거 고도의 재량, 굉장히 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에서 배제하자. 이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한 걸 우리가 잘못됐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사법심사에서 배제하자. 이런 논의가 통치행위 이론입니다. 원래 통치행위 이론은 처음에 출발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왕정시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왕정. 왕이 국민에게 가련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보죠. 그냥 이 신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제 목을 쳐라. 참수. 생명을 거둬들여요. 근데 이게 위법하냐? 우리 평가할 수 있었나요?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평가할 수 없었죠. 설사 내가 생명을 침해당해도 가장 중요한 법이긴 생명을 침해당해도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법심사 이런 거는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왕정 시대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발전하면서 점점 왕이 행사하던 전권, 왕의 정권, 왕의 권한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처음에는 이만큼의 완벽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절대 사법심사, 모든 행위, 왕의 모든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야, 이제는 왕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법을 만들어서 법치주의를 해야 돼. 왕이 자기 왕권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법에서 정한, 의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만 통치를 해야 돼. 그래서 왕의 모든 행위는 다 사법심사가 적용된다. 자,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갈 수는 없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전부 행사했었는데 전부 왕 행위는 모든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체가 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이 칠한 부분, 빗금으로 칠한 부분은 사법심사할 수 없다. 이렇게 네가 이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정해놓은 이것을 이론을 통치행위라고 이론을 붙였던 거예요. 즉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행위, 과거의 왕이 사법심사 안 받았던 것처럼 배제하는 행위, 이걸 통치행위라는 걸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과도기적인 경우이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왕정 시대는 완전히 끝났죠. 지금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통치행위가 이제 문제되는 건 대통령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단 왕의 권한을 조금 유보해 주는 이만큼은 네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우리가 사법심사로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그러한 통치행위의 개념이 남아는 있으나 조금 변질된 형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빗금친 부분,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은 그럼 성격이 어떤 행위냐? 지금 설명한 대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누구라도 그걸 A로 하지 않고 B로 했다고 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결단, 외교 행위나 뭐 군대를 파병하거나 하는 이런 고도의 정치적 결단 행위는 사법심사하지 말자. 이건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법을 지켰다 안 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사법심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모든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개념상의 혼동이 이제 막 발생하게 되는데 핵심은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핵심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판례가 어떤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 어떤 건 아니라고 했고 그 사법심사의 대상성 여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 판례의 결론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의에서 보시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게 키워드입니다. 통치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 이것을 통치행위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결론을 기억하셔야 된다겠어요. 그 다음에 네모 목차 2에 보시면 논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원칙의 셋째 줄에 보시면 개괄주의라고 있죠. 개괄주의의 밑줄. 개괄주의라는 건 개괄이라는 뜻은 100%라는 것이에요. 100%. 개괄 100%. 즉 국가의 모든 작용, 국가 작용, 이 통치권자가 하는 모든 작용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걸 개괄주의라고 해요. 일정한 행위만 사법심사, 즉 통치권자가 10가지의 행위를 하는데 그중에 3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즉 특별히 어떤 행위만을 열거해서 그것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이론을 열기주의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특정한 행위만 제한하는 것을 열기주의를 하는데 현재 모든 나라들은 열기주의를 택하지 않고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 국가의 모든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지금처럼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건 빼야 되겠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뺀다. 이게 통치행위 변질된 과거의 왕정시대와 달리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질된 형식의 통치행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논의의 전제는 개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개괄주의 입장을 보세요.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아주 고도의 결단이 필요하면 조금 예외를 인정하겠다. 예외는 그럼 어떤 게 예외가 되느냐? 그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이라고 나와 있죠. 자, 통치행위, 즉 사법심사에서 배제하는 게 과거 왕정시대와 달리 현대국가에서는 왜 이걸 사법심사에서 이때는 빼느냐, 그 정당성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게 쟁점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설, 야,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분배돼 있잖아. 그러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 이건 좀 존중해 줘야지. 함부로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칼로 막 휘두르고 이러지 말아라. 이것이 권력 분립설이에요. 즉 사법심사에는 한계가 있다. 칼을 들이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내재적 한계, 권력 분립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권력 분립설. 두 번째는 사법부 자제설이 있습니다. 사법부 자제설은 옆에 적어주세요. 사법 소극주의. 사법 소극주의. 사법부는 소극적인 집단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집단이에요. 국가가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찌꺼기들이 남죠. 안 좋은 찌꺼기들.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 청소하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가 어떤 위법을 저질렀을 때 이거 처단을 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것을 문제가 발생한 걸 전제로 해서 그 발생한 찌꺼기, 쓰레기를 치우는 집단이 사법부입니다. 법원. 그래서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국가 활동을 주도해서는 안 돼요. 이 사법부라는 집단 자체는 소극적 집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통치행위를 설명하는 것을 사법부는 어차피 소극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군대를 파병을 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떤 조약을 가입을 했는지 탈퇴하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부가 할 일이지 사법부 너희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쪽 조약 왜 체결 안 했어? 이렇게 코치 훈수 두지 말아라. 그걸 사법부는 소극적 집단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자제해야 된다. 사법부 자제설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학설이 옳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통치행위 개념으로서 사법심사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권력 분립을 논거로 들기도 하고 사법부는 소극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라는 논거를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통치행위가 문제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문제되는 그러한 사안에서 사법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판례가 중요합니다.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즉 대북 송금 행위이죠. 자, 북한과 어떤 딜을 하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좀 보내주면 우리가 네 말을 좀 들어주겠다.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몰래 돈을 보냈어요. 즉 적법한 절차, 국회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국민들이 승인을 해야 그래야 이렇게 적법하게 보낼 수 있는데 그냥 자기가 혼자 대통령이 결정해서 몰래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게 대북 송금 행위죠. 당연히 위법하죠. 따라서 이건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합리화되지 않는다. 사법 심사를 했습니다. 처벌했어요. 이러한 관련자들을 처벌했어요. 북한 측의 대북 송금 행위 이거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비상계엄의 제목을 보세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 즉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에 비상계엄은 국가 긴급한 비상사태에서 임시적으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시 조치예요. 즉 군대를 가지고 치안을 유지하는. 원래 치안은 누가 담당하죠? 경찰이 담당하는데 경찰력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때 군대, 총칼을 든 군대가 가서 시민들을 억압합니다. 이게 비상계엄. 어쩔 수 없어서 아주 필요한 때에만 아주 최소한도로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군사정권이 그런 특별한 필요도 없는데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해버렸어요. 이 통치권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사법심사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었느냐 심사해보고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지. 이거 너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전국적 확대 조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목차 3번에 보시면 서훈 취소. 서훈이라는 건 훈장 같은 거죠. 훈장. 국가가 일정한 공로가 있는 국민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게 서훈. 훈장을 받으면 일정한 혜택이 있어요. 어떤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어떤 취직할 때에도 우대를 받아서 혜택을 받고 또 일정한 돈이 매달 나오기도 하고 이런 훈장 수여에 따라서 매달 뭐 10만 원씩의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서훈 취소를 하는 겁니다. 아, 내 훈장 너한테 줬는데 잘못 줬다. 너 친일파인데 그걸 모르고 잘못 줬다. 그래서 훈장을 취소한다. 이게 서훈 취소입니다. 서훈 취소. 서훈 취소 이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냐, 즉 사법심사에서 배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얘가 서훈 취소를 당하면 국민이 취소를 당하면 원래 받던 100만 원씩, 뭐 10만 원씩의 매달 받던 그 돈이 없어지게 되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통치행위라는 것이 개념상으로 지금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통치행위라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지금 다 이게 문제된 것들이 한쪽에서는 정부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사법심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한쪽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겠다. 둘이 싸우는데 어느 쪽이 이겼느냐 그 결론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훈 취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두째 줄에 보세요. 서훈 취소는 서훈 수여의 경우와 달리 거기에 밑줄 훈장을 주는 것과 달리 훈장을 주는 것은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훈장을 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주는 거니까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대통령이 재량으로 주는 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줬던 걸 뺏는 건 이미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매달 받는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상대적으로 박탈된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박탈. 그래서 훈장 수여와 달리 서운을 취소하는 것은 권리 의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첫째 줄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거기에 밑줄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시 표현이에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즉 헌법소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관련 판례에서 1번의 제목을 보시면 신행정 수도 건설 거기에 밑줄 즉 수도는 서울인데 공주 신행정 수도 밑에 충청도로 수도를 이전한다. 수도를 행정 수도를 이전한다. 이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국가에서 대통령이 야 서울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너무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옮겨야 되겠다. 이건 내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위법하다 말하지 말아라. 국가는 통치행위를 주장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옮기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갭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평생을 돈을 모았든 집을 산 사람이 수도가 옮겨지면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져서 재산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행정 수도를 옮기는 행위는 과연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런 요건을 따져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를 보시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사건 거기에 밑줄 즉 이라크에서 그 예전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야, 너희들도 좀 군대 보내라. 그래서 대통령이 큰형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라크에다가 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평화주의자들이 이 이라크 전쟁은 침략 전쟁인데 왜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침략 전쟁인데 우리나라가 왜 침략 전쟁에 도움을 주느냐? 만약에 또 정말로 막 인종 학살이 일어나고 이런 곳에 군대 파병하는 건 뭐 적법하지만 우리는 헌법상 평화 헌법이에요. 국제 평화를 존중해야 되는데 왜 이라크의 침략 전쟁에 미군과 한 보조를 맞춰서 여기에 침략 행위를 하느냐? 이거 위법하다. 군대 파병해서는 안 된다.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다퉜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그 이라크 국군 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큰형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국민 전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 모든 사정, 외교나 다른 사정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행위이지 이걸 가지고 소극적인 집단인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이거 침략전쟁이야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 사법심사를 할 수가 없다. 밑에서 따라서 사법부의 어떤 권한을 자제하는 측면에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자, 결론을 기억하세요. 이라크 파병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자제설적인 관점에서 사법심사에서 뺐다. 그 다음 세 번째 판례 금융실명제 사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했었죠. 자, 과거에 검은 돈들이 비자금, 이 검은 돈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경제를 흐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어느 날 갑자기 실시해버렸어요.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보통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면 이 예금을 다 실명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제한을 받게 돼요.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비실명이나 허무인이나 다른 사람 차명 계좌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이제 심각하게 됩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게 되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고 원래 국회가 만든 법률, 이런 금융실명제는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이 이런 하는 행위 이것이 과연 옳으냐, 사법심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합헌. 그럴 필요성이 있다.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원들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익집단들의 로비에 휘말려가지고 결국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실시한 건 그럴 만한 필요가 있었다. 즉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만 적법했다, 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합헌이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잠시 쉬었다가 행정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